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65이고 33년간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만 60세가 되던 해에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이 매달 200만 원씩 평생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아내 수경이와는 대학 때 만나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분당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단란하게 살았어요. 퇴직할 무렵 그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 됐는데 대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성실하게 산 게 자랑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었고 제 퇴직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부부가 쓰기에 충분했거든요. 가끔 등산도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좋은 식당에서 외식도 했습니다. 딸아이 지은이는 그때 32살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제 일에 열심이고 독립적인 아이였습니다. 아빠, 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엄마랑 여행 많이 다니세요 라며 오히려 저희를 격려해주곤 했죠. 2022년 가을 아내와 저는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빌려서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저녁엔 회 한 접시 놓고 소주 한 잔씩 기울이던 그 시간들. 아내가 석양을 바라보며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야 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 닥칠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눈빛에서 이미 포기가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학원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300만 원씩 들어갔고 실손보험으로 일부 보전받았지만 한 달 병원비가 500만 원을 훌쩍 넘었죠. 퇴직연금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받아뒀던 1억 2천만 원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300만 원, 그러다 500만 원, 나중엔 매달 70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2023년 10월 17일 새벽 4시 23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남겨서. 그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9개월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저를 떠났고 저는 65의 나이에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32평 아파트는 너무나 넓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피아노는 거실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지요. 냉장고를 열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가놓은 김치가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아내의 옷들이 아직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장례식 때 왔다가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혼자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근데 나도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 치료비로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썼고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6억짜리 무빚 아파트가 있었고 퇴직연금 200만 원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 경제적으론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아침밥을 혼자 먹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가끔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휙 돌아보곤 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창 모임에도 나가봤지만 다들 부부 동반이라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성호야, 많이 힘들지? 시간이 약이다라는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어두운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에 잠식당하던 2023년 12월 어느 날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성호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대학 때 경영학과 2년 후배 정미연이에요. 부고 소식 늦게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미연이. 그 이름을 본 순간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후배였고 학과 MT 때 기타 치며 노래 부르던 모습이 선했어요. 졸업 후 가끔 동창회에서 마주쳤는데 역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을 받다니 반가운 마음에 그래요,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분당 카페에서 미연 씨를 만났습니다. 6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밝은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부인분 얘기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연 씨도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결국 갈라섰고 아들 하나는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했죠? 저도 혼자 살아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연 씨와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같이 영화도 보러 갔어요. 혼자 있을 때의 그 지독한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미연 씨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등산도 같이 가고 미술관도 다니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지요. 그녀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저를 대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좋은 청자였습니다. 선배님,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부인분도 하늘에서 선배님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실 거예요. 미연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어느 봄날 저녁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저희 이러다가 그냥 재혼하면 어때요? 둘 다 외롭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재혼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그녀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저도 생각해 봤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외식하고 그녀의 집에 가서 같이 요리도 해 먹었어요. 미연 씨는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선배님 아파트가 훨씬 넓으니까 나중에 제가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미연 씨가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엄마가 새로운 분 만났다는 얘기 듣고 꼭 한번 뵙고 싶대요. 괜찮으시지요? 당연히 좋다고 했지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미연 씨의 아들 준혁 군을 만났습니다. 42살이라고 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의 말도 잘하는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어머니가 선배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준혁 군은 자신이 무역업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로 동남아에서 의류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 쪽이 정말 좋아요 라며 자신 있게 말했지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효자인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군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정말 뜨거운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아니야,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 군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헤어질 때 미연 씨가 우리 아들 괜찮죠? 착하게 키웠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저도 그래요. 좋은 청년이네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 씨와 재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로움도 사라지고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아내 수경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6월 초 준혁 군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는데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별 생각 없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준혁 군을 만났는데 그날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노트북을 펴더니 베트남 호치민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이 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2년 후면 가치가 3배는 오를 거예요. 화면에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조감도와 함께 수익률 예측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소 투자금이 1억 원인데 2년 후 원금 포함해서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 50% 수익률이죠. 제 지인들은 이미 다 투자했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군, 난 그런 거 안 해. 나이도 있고 위험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준혁 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직접 관여하는 프로젝트고 계약서도 다 있어요. 제가 어머니 재혼하실 분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꺼림칙했습니다. 그래도 생각 좀 해볼게. 큰 돈이잖아. 준혁 군은 웃으며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이 기회가 다음 달이면 마감돼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연 씨, 준혁 군이 베트남 투자 얘기를 하던데. 그러자 미연 씨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선배님, 저도 작년에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됐어요. 우리 준혁이가 정말 사업 감각이 있어요. 선배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연 씨까지 권하니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3천만 원 중 1억을 어떻게 만들지요?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죠. 2년 후에 3배로 돌려받으면 대출 갚고도 남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억짜리 무빚 아파트가 있으니 담보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미연 씨도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잖아요. 준혁 군이 자기 어머니한테 사기를 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이한테 얘기하면 분명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지은이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아빠, 그런 해외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할 게 분명했지요. 그래서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2년 후 3억이 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연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재혼할 사람인데 그 사람 아들이 저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6월 말 은행에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니까 2억까지는 쉽게 나왔어요. 대출 이자는 연 5%로 한 달에 83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연금 200만 원에서 이자 내고도 넉넉하니까 문제없다고 판단했지요. 통장에 2억이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혁군한테 연락했습니다. 준혁군, 투자할게요. 1억이 아니라 2억 넣을 수 있어요. 준혁군은 기뻐하며 와,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2억이면 2년 후 6억이 돼요. 대박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7월 초 준혁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화려한 오피스텔 사무실이었고 직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계약서는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준혁군이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2년 후 원금의 3배를 보장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2억은 준혁군 회사 계좌로 송금됐고 계약서 한 부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미연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님 축하해요.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2년 후 결혼식 올려요. 그날 저녁 딸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지은이는 평소처럼 회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요즘 누구 만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응, 대학 후배 한 분 만나고 있어?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그러자 지은이의 목소리 톤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지은아, 아빠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제 말에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요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대요. 특히 아빠 같은 분들. 지은아, 아빠를 뭘로 보고 그래? 그런 사람 아니야? 통화는 서먹하게 끝났습니다. 딸한테 미연 씨를 소개시켜 주려던 계획은 접었어요. 지은이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2억 투자한 얘기를 알면 난리가 날 게 분명했습니다. 8월이 되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군한테 투자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중간 보고서 드릴게요라고만 답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미연 씨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게 됐고 만나도 준혁군 사업 얘기만 했어요. 선배님, 우리 준혁이가 요즘 너무 바빠요.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한다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9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납부일인데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퇴직연금 200만 원이 들어와야 할 날인데 입금이 안 돼 있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더니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3일 정도 지연됩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 대출 이자 83만 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 씨한테 전화해서 미연 씨, 일시적으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연금이 늦게 들어와서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의 대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선배님,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준혁이한테 물어볼게요. 준혁군한테 전화했더니 아버님, 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드릴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지은이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아빠가 일시적으로 돈 좀 필요해서. 지은이는 한숨 쉬며 얼마요? 라고 물었고 저는 100만 원만 이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가 100만 원을 보내왔지만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10월 중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혁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준혁군한테 전화했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미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연 씨, 준혁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연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준혁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그 후로 미연 씨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이거 해외 투자 계약서잖아요. 베트남 회사랑 계약하신 거면 국내 법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상담료만 5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소송하려면 최소 1천만 원은 필요하고 이겨도 돈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어요. 10월 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딸 지은이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빠 앞으로 온 우편물인데 회사로 왔대요. 대출 연체 독촉장이라는데 무슨 일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연 씨를 만난 것부터 준혁군의 투자 제안, 2억 대출받아 투자한 것, 그리고 사기당한 것까지. 지은이는 말없이 듣더니 폭발했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아들한테 2억을 줘요? 2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설마 집을 담보로?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그 집은 엄마가 평생 아껴서 마련한 집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여자한테 홀려서 엄마 유산까지 날리는 거예요? 지은아, 아빠도 몰랐어? 진짜 사기인 줄 몰랐다고. 몰랐어요? 아빠가 멍청해서 몰랐죠? 그 여자가 접근할 때부터 수상했어요. 아빠 재산 노리고 온 거잖아요. 지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못 봐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아빠가 엄마 평생 일궈온 거 다 망쳐놨잖아요. 저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아내를 배신한 것 같았고 딸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11월 초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서 대출 전액 상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0일 이내 2억 1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담보물건 경매 처리에 들어갑니다. 미연 씨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속인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30년 우정도 다 거짓이었어요? 1시간 후 미연 씨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몰랐어요. 준혁이가 저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12월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대출 2억을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랑 세금 떼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억 1천만 원 정도였죠. 33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이사짐을 싸며 아내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은이 돌잔치하던 날, 아내랑 거실에서 춤추던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피아노 치던 날.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으로 고양시 외곽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1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남은 8천만 원은 통장에 넣어뒀고요. 퇴직연금 200만 원이 있으니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미래가 너무 암담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너무 좁았어요. 아내의 피아노는 들여놓을 공간도 없어서 중고로 팔아야 했습니다.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피아노가 원래 800만 원이었거든요. 피아노를 실어가는 트럭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65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정도였죠.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 220만 원. 33년 동안 대기업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실에 앉아 택배를 받고 주차 관리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어젯밤 근무를 서고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픕니다. 65세 몸으로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15평 아파트 화장실에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어요. 2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허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몰라볼 거예요. 경비복을 입습니다. 남색 작업복, 형광 반사띠, 경비원 김성호라는 명찰. 33년간 정장 입고 출근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옷을 입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출근길 지하철. 6시 30분 차는 공사장 노동자들과 새벽 배송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에요.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집에서 커피 마시며 신문을 봤는데 7시 경비실 도착. 전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어젯밤 3동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요. AS 기사 오기로 했고 5동 301호에서 층간소음 민원 들어왔으니 처리하세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전 8시부터 택배가 쏟아집니다. 하루 평균 200개. 한 개씩 들고 각 동 택배 보관함까지 날라야 해요. 무거운 건 20kg도 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참아야죠. 9시 한 젊은 주민이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아저씨, 내 택배 왔어요? 반말입니다. 저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데 반말을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준호요. 빨리 좀 찾아줘요. 바쁘니까.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습니다. 네, 잠시만요. 택배를 찾아드리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존댓말로 건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버려요. 10시 쓰레기 분리수거장 청소.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를 일일이 다시 분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국물이 손에 묻어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11시 관리소장이 부릅니다. 김경비님, 지하주차장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요. 다시 해주세요. 어제 2시간 걸려서 한 청소인데 주민차 한 대가 흙을 잔뜩 묻혀서 다시 더러워진 겁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는데 손이 떨립니다. 아침부터 4시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동료 경비원 박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김경비님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한 달만 버티면 적응돼요. 박 아저씨는 68세입니다. 저보다 3살 많아요. 박 선생님은 경비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어요. 나도 예전엔 중소기업 공장장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그때부터 이 일 시작했죠.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연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 자식 뒷바라지, 질병. 저처럼 사기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일시 층간소음 민원 처리. 5동 301호와 401호를 오가며 중재합니다.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애가 뛰어노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양쪽 다 흥분해서 저한테 화를 냅니다. 1시간을 설득해서 겨우 진화시켰어요. 경비실로 돌아오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없어요. 오후 근무는 서서 해야 하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붓는데요. 오후 3시 택배 배송 기사가 또 옵니다. 150개. 할아버지, 이거 5시까지 분류해 놔야 해요. 늦으면 본사에서 연락 온다고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예요. 4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습니다. 아침에 이미 한 알 먹었는데 또 먹어야 해요.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약 없이는 못 버티거든요. 5시 퇴근하는 주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제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몇몇은 고개라도 끄덕이지만 대부분은 경비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어느 날 예전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저를 봤어요. 팀장님?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대리.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여기 산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후배가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부끄러워서요. 33년 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 앞에서 경비복 입은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밤 근무는 더 힘듭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어야 해요. CCTV 모니터를 보고 순찰을 돌고 택배를 정리하고 새벽 2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졸음이 쏟아지는데 자면 안 돼요. 한번 발각되면 바로 해고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바깥 공기를 쐰니다. 새벽 3시 술 취한 주민이 들어옵니다. 야, 경비. 택시 불러줘. 반말에 욕설까지. 참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손이 떨리지만 택시를 불러드립니다. 새벽 4시 순찰을 돕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요. 아침 7시 교대 시간. 다음 근무자가 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경비님. 네, 별일 없었어요. 집에 가는 길 온몸이 아픕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대로 기절하듯 잠듭니다. 월급날 통장에 220만 원이 들어옵니다. 퇴직연금 200만 원, 딸이 주는 50만 원 합쳐서 한 달 수입이 47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진통제와 각종 약값 30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이 290만 원. 이 돈으로 10년을 버티면 75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릎은 점점 더 아파지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지는데 가끔 생각합니다. 미연 씨만 안 만났더라면, 준혁군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딸한테 상의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2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 씨 준혁군 검거됐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돼서 송환됐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피해자가 23명이고 총 피해액이 47억 원입니다. 돈은 이미 해외로 다 빼돌렸고요.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2억은요? 형사처벌은 되겠지만 배상은 어려울 겁니다. 범인한테 남은 재산이 없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 씨도 구속됐다고 합니다. 공범이었대요. 처음부터 아들과 짜고 저를 속인 겁니다. 30년 우정도 재혼 약속도 다 거짓이었어요. 어느 날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고개를 들어보니 딸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4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경비복을 입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지은아, 아빠 괜찮아? 일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빤 제 아빠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경비실에서 딸과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라며 50만 원씩 놔두고 가곤 했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2월입니다. 제가 미연 씨를 만난 지 1년 2개월이 됐고 사기당한 지는 8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2달이 됐네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미연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는 꿈, 준혁군과 계약서를 내미는 꿈, 아파트 열쇠를 반납하는 꿈.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담담해졌습니다. 제가 바보였다는 것을 인정했고 외로움에 속은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내 수경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경비 일을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누구는 자식한테 사기당해서 여기 왔고, 누구는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고, 누구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멍청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특히 혼자 되신 중장년 분들 부디 조심하세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당한 사기의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랜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10년, 20년, 30년 만에요.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안부를 묻죠. 둘째,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하면서 신뢰를 쌓아요. 셋째, 본인도 투자해서 수익을 봤다고 말합니다. 저도 3천만 원 넣었는데 5천만 원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넷째, 가족을 끌어들입니다. 준혁군처럼 아들이나 딸을 소개하면서 우리 애가 이 일 한다며 믿음을 주죠. 다섯째, 서두르게 만듭니다. 이번 달까지만 모집해요. 지금 안 하시면 기회 없어요. 이런 말로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섯째, 담보대출을 권합니다. 집 있으시면 대출 받으면 되죠. 2년 후면 3배로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6가지 패턴 중 3가지 이상이 보이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6가지가 다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웠으니까요. 미연 씨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무리 오래 알았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을만해 보여도 돈 문제만큼은 절대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집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제가 6억짜리 집을 지켰더라면 지금쯤 그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대신 지금은 15평 원룸에서 경비원 일을 하고 있어요. 투자 제안을 받으면 꼭 자녀한테 상의하세요. 저처럼 숨기지 마세요.
자녀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지은이한테 먼저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딸이 아빠, 그거 사기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테고 저는 화를 냈겠지만 결국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자녀한테 말하기 꺼려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자식이 뭘 알아, 간섭받기 싫어, 반대할 게 뻔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투자는 100% 잘못된 투자예요.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2년은 지켜보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경제 상태도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저는 미연 씨를 6개월 만에 믿었습니다. 30년 전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재혼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경제 상태, 빚은 없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 자녀들의 태도, 자녀들이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재산 분리. 재혼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나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물어보거나 투자를 권한다면 그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돈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퇴직연금 200만 원과 경비 월급 220만 원, 그리고 딸이 주는 50만 원으로 한 달에 4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15평 아파트는 제 명이고 통장에는 아직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2억을 잃었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65세에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진통제 없이는 못 버팁니다. 예전 후배들을 만나면 숨고 싶고 경비복 입은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직 제 곁에 있으니까요. 지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경비실로 찾아와요. 아빠 건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힘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혼자 사시는 친척분께, 외로워하시는 이웃께 꼭 보내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제 2억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준혁 군과 미연 씨는 감옥에 갔지만 제 돈은 영영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부모님께 혹은 외로운 지인분들께 꼭 필요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최근 배우자를 잃으셨거나 이혼하셨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자주 연락하세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한 달에 한 번만 찾아뵈어도 그분들이 사기꾼의 말에 현혹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후 딸과 한 달에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았어요. 딸도 바쁘고 저도 괜찮은 척 했죠? 그 공백을 미연 씨가 채웠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했어도 저는 미연 씨한테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의 관심이 최고의 사기 예방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요즘 어떠세요? 혹시 이상한 투자 제안 받으신 거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6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이런 사기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